안녕하세요. 81세 박영수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아내를 폐암으로 보내고 나서 쭉 혼자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6.25 전쟁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17살이었는데 학교 다니다가 나라가 위험하다고 해서 학도병으로 지원했습니다. 부산 상업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죠. 집에서는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군대 가면 밥은 굶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다녀오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 어머니 혼자서 삿바느질로 우리 오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육군 육사단에 배치되어서 강원도 일대에서 싸웠습니다. 상등병까지 달았는데 그때 일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소대에서 정찰 나갔다가 적에게 포위된 전우 3명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몰래 들어가서 하나씩 구해냈습니다. 그때 저도 총에 맞을 뻔했지만 다행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전우들 중에 한 명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 전우회 회장님이에요. 그때 일을 평생 고마워하시면서 영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그러시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23살에 중매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순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지금 53살이고 둘째 민호가 50살, 딸 미영이가 47살이에요. 저는 27살부터 55살까지 28년 동안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설붐이라고 해서 일이 많았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고 살 만큼은 벌었죠. 그런데 제가 55살 되던 해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 때였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퇴직금으로 1,20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큰아들 대학 등록금이랑 둘째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55살에 갑자기 백수가 되니까 참 막막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취업도 쉽지 않고 그래서 60살부터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택배 보조도 했어요. 78살까지 18년 동안 그렇게 일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서 월 42만 원밖에 안 나와요. 다행히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어서 33만 원 더 받고 있고요. 그래도 월 75만 원으로는 살기가 빠듯해서 아들들이 각각 5만 원씩 보태줬습니다. 아내가 폐암에 걸렸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보험도 제대로 못 들어놨으니까 저축해놨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살려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는데 결국 7년 전에 하늘로 보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무릎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작년부터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전우회 모임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전우회는 12명이 남아있는데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거든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니까 자꾸 모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큰아들 민석이랑 분당서울대 병원에 갔습니다. 민석이는 건설자재 유통업을 해서 그럭저럭 잘 살거든요. 연매출이 12억 정도 되니까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이에요. 부천의 아파트도 사고 그럭저럭 잘 사는 편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찍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고 수술을 하셔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시면서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했더니 대략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가진 돈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랑 적금 300만 원이 전부인데 1,5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민석이가 갑자기 선생님, 81세인데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약 먹고 참고 사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드님, 어르신이 많이 아파하시는데 수술을 안 하시면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지금도 걷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시니까 민석이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1,5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도 민석이가 계속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81세인데 수술해서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그냥 참고 사세요.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1,500만 원은 너무 부담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다 아픈 걸 참고 사시잖아요. 저는 그 말들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둘째 민호에게도 얘기해봤는데 형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형이 결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민호는 공무원인데 7급이라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형제끼리 상의는 해볼 줄 알았는데 그냥 형한테 떠넘기더라고요. 딸 미영이한테도 말했더니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수술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물리치료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미영이는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버지 걱정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요.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수술 얘기만 나오면 다들 피하고 저는 무릎 아픈 걸 참으면서 진통제만 먹었어요. 그런데 진통제도 계속 먹으면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아들들이 용돈 주는 것도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수술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월 10만 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 75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생활비가 85만 원 나가니까 매달 10만 원씩 적자더라고요. 할 수 없이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지냈어요. 81살 노인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는 싫었거든요. 그런데 민석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요즘 전쟁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 지겹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우들이랑 만났던 얘기나 옛날 군대 생활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맨날 6.25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야기가 그렇게 지겨운 소리인가 싶어서요. 더 힘든 건 동네 사람들 시선이었어요. 박영수 씨 자식들이 참 야속하네. 아버지 수술비도 안 내주고.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지. 그런 소리 들으면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했습니다. 전후의 친구들한테는 차마 얘기 못했어요. 자식 자랑만 하다가 갑자기 자식들이 수술비 안 내준다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제가 요즘 모임에 잘 안 나온다고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영수야, 왜 요즘 얼굴 보기 힘드냐? 몸이 아프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 아픈 것과 수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자식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영수야, 내가 6.25 때 나를 구해줬는데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냐?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수술시켜야지. 그러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전우들한테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무슨 돈으로 제 수술비를 대겠어요. 그런데 6월 어느 날이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민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정말 못 참겠다. 병원에 같이 가자. 그래서 다시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더 늦으면 수술도 어려워집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그러시니까 저는 선생님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갑자기 아버지 그만 징징거리세요. 81세가 무슨 수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징징거린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박힐 줄 몰랐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한테 아픔을 호소하는 아버지한테 징징거린다고. 그때 마침 우연히 회장님이 같은 병원에 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우리를 봤어요. 로비에서 민석이가 저한테 진짜 그만하세요. 보기 싫어요 그러는 걸 회장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회장님이 영수야, 이건 아니다. 참전 용사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신문사에 아는 기자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알려야겠다. 이런 일이 알려져야 사회가 바뀌지. 저는 처음에 그런 거 말고요. 가족 내 일인데 뭘. 그랬는데 회장님이 아니야, 이건 가족 일이 아니라 사회 문제야 그러시더라고요. 참전 용사 홀대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다음 날 지역신문 기자가 집에 왔습니다. 젊은 기자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기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기사가 나왔어요.
6.25 참전용사 아들에게 수술비 거절당해. 17살에 나라 지킨 영웅 81살에 징징거린다 소리 들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불효자 새끼들. 참전용사님께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런 자식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그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민석이 회사 정보까지 찾아서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불효자가 운영하는 회사랑은 거래하지 맙시다. 참전용사 아버지 홀대하는 회사. 민석이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신네 아버지가 참전용사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당신네랑 거래 안 합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까요. 2주 만에 주요 거래처 5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월 매출이 1억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석이가 급하게 집에 왔어요. 아버지 왜 신문사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수술해 드릴게요. 빨리 기사 취소해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냐? 그랬습니다. 내가 사업 망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아버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냐? 민석이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수술해 드리려고요 그러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징징거린다고 했잖아. 참전용사가 징징거린다고. 81세 늙은이 수술해서 몇 년이나 더 살겠냐고 했잖아. 그 사이에 전후회에서는 수술비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전국 참전용사회에 연락해서 우리 전우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100만원, 대구에서 50만원, 광주에서 80만원. 모르는 분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참전용사님께 작은 보탬이나마 하면서 10만원, 20만원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2천만원이 모였습니다. 수술비보다 500만원이 더 모인 거예요. 저는 그 돈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혈육인 자식들은 도와주지 않는데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요. 민석이는 그때까지도 아버지 제가 수술비 낼 테니까 그 돈은 돌려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됐다. 이제 내 도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8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전후에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간병해 줬어요. 회장님은 아예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자면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영수야, 그때 내가 나를 구해줬는데 이런 것쯤은 당연하지 그러시면서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재활도 잘 됐습니다. 이제는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걷는 것도 편하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괜찮아요. 전후회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민석이는 아직도 사업이 어려워요. 기사가 나간 이후로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새로운 거래처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랑 미영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언론에 팔아넘겼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요즘이 더 행복합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와요. 6.25 참전 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젊은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세요.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내 자식들은 전쟁 이야기가 지겹다고 했는데 모르는 학생들이 고마워하니까요. 이번 달에도 부산이랑 대구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석해달라고 하고요. 81살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보람 있어요. 전후의 친구들도 영수야, 내가 용기 있게 나서서 우리 참전용사들 지위가 올라갔다 그러시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참전용사 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가끔 민석이가 문자를 보내요. 아버지 안녕하시죠? 수술 상처는 괜찮으세요? 그럴 때마다 답장은 해요.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특히 징징거린다는 그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전우의 친구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회장님은 저를 친아들보다 더 챙겨주시고 다른 전우들도 제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세요. 영수야, 몸 조심해라. 강연 다닐 때 무리하지 마라. 매일 안부 전화 주고받고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는 월 75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빠듯하지만 강연비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더 벌어서 생활이 좀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아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나이 들어서 아프다고 하면 징징거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17살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전우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서로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60년이 넘도록 이어져서 지금도 전우들이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옛날 얘기 그만하라 그랬지만 그 옛날 얘기가 지금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6.25 때 보여줬던 동료애, 그때 배웠던 책임감,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강연 들으러 오시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그때 왜 목숨을 걸고 싸우셨어요?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17살 어린 나이에 총알 날아다니는 곳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 나라, 내 가족, 내 동네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른 참전용사분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아파도 징징거린다 소리 듣고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강연을 할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 전국 어디든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이 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11월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도 참석하기로 했어요. 참전 용사 예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인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81살 할아버지가 국회까지 가서 발언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우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수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 모두가 당당해졌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어. 실제로 요즘 다른 전우들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아픈 것도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아프면 치료받아야지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눈치를 봐야 하냐 그러시고요. 저희 전우회에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다 같이 받았어요. 12명 중에 8명이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자식들한테 말하기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병원 다니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전우회에서 서로 도와드리고요. 제 일을 계기로 참전용사 의료비 지원도 늘어났으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민석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문자로 안부는 묻지만 만나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아직도 아버지가 자기를 망신 줬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둘째 민호는 한번 집에 왔었어요. 아버지, 형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요. 기사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저는 그 말 듣고 그럼 내 형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됐잖아 그랬어요. 81살 아버지한테 징징거린다고 하고 수술비 아깝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내는 거 아니냐. 민호가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면 뭘 해도 되냐?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냐? 내 형이 먼저 가족이라는 걸 무시했잖아. 그 이후로 민호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딸 미영이는 아예 연락을 안 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대신 전우의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졌어요. 회장님은 일주일에 3번씩 안부 전화를 주시고 다른 전우들도 자주 연락해요. 영수야, 오늘 컨디션 어때? 강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이런 관심이 진짜 고마워요. 자식들보다 훨씬 따뜻하게 챙겨주시거든요. 지난주에는 전우들이랑 강화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젊을 때 훈련 받았던 곳인데 60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 우리 참 어렸지? 17살에 나라 걱정하면서 여기서 훈련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어요. 자식들한테는 옛날 얘기 그만하라 소리 들었는데
전우들이랑은 옛날 얘기가 제일 재미있거든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약 먹고 30분 정도 안양천에서 산책해요. 예전에는 무릎 아파서 못했는데 수술 후에는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9시쯤 되면 전우들한테 안부 전화를 돌려요. 오늘 몸은 어때? 병원 다녀온 결과는 어땠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오전에는 강연 준비를 해요. 6.25 전쟁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제 경험담도 정리하고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전후의 일을 보거나 모임에 나가요. 한 달에 2번 정기 모임이 있고 가끔 임시 모임도 있거든요. 다른 전후분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도와드리고요. 저녁에는 TV 보면서 쉬어요. 뉴스 보면서 요즘 세상 참 많이 변했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어요. 주말에는 강연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재미있어요. 젊을 때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제 와서 전국 구경하고 다니니까요. 강연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참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울컥하네요. 우리가 너무 쉽게 살아온 것 같아요.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어요. 이런 말씀들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싶어요. 가끔 강연 후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아프신데 형제들이 서로 미루기만 해요. 그럴 때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려요. 일단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형제들이 함께 부담하세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한 번은 50대 아들이 찾아왔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분은 아버지가 무릎 수술 받고 싶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데 굳이 수술까지. 그런 식으로 말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라고 했어요. 아버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수술 받으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분이 나중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할아버지 좋은 대로 아버지께 사과드렸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소식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민석이도 언젠가는 깨닫겠죠.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면 저도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민석이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 민석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올 때까지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질 줄 몰랐네. 81살까지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젊은 분들에게 역사를 전해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젊을 때는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런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후의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수야, 내가 우리 참전 용사들의 위상을 높여줬어.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전 용사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난달에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왔어요. 6.25 참전 용사의 현실과 가족 관계라는 주제로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참전 용사 분들 이야기도 함께 담을 예정이래요. 촬영하면서 PD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런 말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안타까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강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안부 전화 드리세요. 아프다고 하시면 징징거린다 하지 마시고 함께 병원에 가주세요.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가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젊은 분들이 울음을 터뜨려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구나 싶어요. 집에 가서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런 반응 볼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3개월 후에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출판사에서 제안해서 제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했거든요. 6.25 참전 용사가 들려주는 효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이에요. 책에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6.25 참전, 결혼 후 생활, 자식들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다 담을 거예요. 특히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도 쓸 예정이고요. 출판사 편집자가 할아버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81살에 책까지 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전우들이랑 함께 있을 때예요. 다들 비슷한 연배라 서로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때 우리 참 힘들었지. 하지만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회장님은 제게 영수야, 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전우들이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줬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다. 그런 마음이요.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혼자였다면 무서워서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전우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드리고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81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셈이니까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지금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민석이, 민호, 미영아.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참을 수 없다. 언젠가 너희가 진정으로 깨닫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때까지 아버지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테니까 너희도 건강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당장 안부 전화 드리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